이거 나. 구질구질하게 내 발목 좀 잡지 말라고. 성공에 눈이 멀어 내 발목을 잡지 말라며 임신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우연히 들른 허름한 국밥집에서 제 껍데기뿐인 성공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네 삶의 굽이진 이야기, 주름의 고인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묵직한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니, 완벽해야만 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오직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을 조차 앞만 보고 달린 괴물이었으니까. 서울 강남의 번듯한 빌딩 꼭대기층, 내 이름 석자 강지훈이 새겨진 대표 이사 명패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회사는 매년 최고 매출을 경신했고 텔레비전과 잡지에서는 나를 자수성가한 젊은 CEO의 표상이라며 떠받들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가 밟고 올라선 사람들의 원망 섞인 한숨 따위는 아주 가벼운 소음으로 치부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내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지독한 최면을 걸며 살아왔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거추장스러운 짐들은 모조리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그 짐이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날은 유독 비가 끈질기게 내리는 날이었다.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는 길, 도로 한가운데서 믿었던 고급 세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 섰다.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수행기사가 견인차를 부르는 동안 나는 빗방울이 거칠게 때리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재개발을 앞둔 듯한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였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하나 없이 흐릿한 가로등만이 위태롭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문득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온 날인데도 이상하게 속이 텅 빈 것처럼 쓰렸다. 나는 기사에게 잠시 비를 피하며 욕이라도 하고 오겠다며 차에서 내렸다. 구두 끝에 흙탕물이 튀는 것조차 불쾌하게 여기며 걸음을 옮기던 내 눈에 낡은 간판을 단 작은 국밥집 하나가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뿌연 김과 오래된 돼지국밥 냄새. 평소에 나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위생 상태조차 의심스러운 허름한 식당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딸랑 하는 경쾌하지만 촌스러운 종소리가 울렸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식당 안은 한산했다. 구석 테이블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노인 2명뿐이었다. 나는 일부러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끈적이는 기름때가 옅게 남아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메뉴판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진행된 회의의 결과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나는 이 남루한 공간과 철저히 선을 그었다. 나는 이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얄팍한 우월감, 그것만이 내가 지난 10년의 독단적인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신경질적으로 쓸어내리며 메뉴를 고르려던 찰나였다. 주방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저 흔한 식당 종업원이려니 생각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전국 어느 식당을 가나 하루에도 수십 번쯤은 들을 법한
서비스직 특유의 억양이 약간 섞인 무미건조한 말.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액정에 고정한 채 메뉴를 입 밖으로 꺼내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한번 고막을 스치고 지나간 그 평범한 문장이 뇌리에서 기이한 파열음을 내며 다시 귓가로 튕겨져 돌아왔다. 주문을 도와주겠다는 그 흔해 빠진 여자의 목소리가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주 깊은 곳에 자물쇠를 채워 수장시켜버렸던 기억. 절대 열어볼 일 없을 거라 확신했던, 아니, 철저히 잊고 지냈다고 나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왔던 그 기억의 파편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목소리. 나는 무언가의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액정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내 오른손에 쥐어져 있던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힘없이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마찰음이 조그만 식당 안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다. 소주를 마시던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쪽으로 쏠렸지만 나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다. 내 시선은 오직 내 테이블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꿰뚫린 듯 고정되어 있었다. 앞치마에 찌든 기름 냄새, 화장기 하나 없이 파리한 얼굴,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덕지덕지 묻은 베이지색 니트 소매를 걷어붙인 채 주문 메모지를 들고 서 있는 여자. 내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은 정확히 10년 전 가정법원 앞에서 내가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렸던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자 내가 내 손으로 내다버린 나의 전처 윤지수였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의 파열음이 귓가를 때리는 동안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고 내 인생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도려냈다고 자부했던 얼굴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이혼한 지 꼭 10년 된 전처, 윤지수.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놀라움도 당황스러움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존재 자체가 그녀의 팍팍한 일상의 털끝만 한 파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놀람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철저한 무표정이었다. 기름 냄새가 깊게 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이 튈까 베이지색 니트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주문 메모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는 지난 10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고단한 흔적들이 주름에 고인 사연처럼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예전에 내가 알던 내 기억 속의 윤지수와는 너무도 다른 이질적인 모습에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내 기억 속의 지수는 늘 단정한 정장 차림을 고집하던 사람이었다. 어딜 가든 무거운 노트북을 끼고 다니며 틈만 나면 카페 구석에 앉아 글을 쓰겠다고 눈을 반짝이던 여자.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힌 책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며 밤이 깊도록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타자기를 두드리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 순수했던 꿈을 처음에는 사랑했고 또 응원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오르려 발버둥 칠 때마다 그녀의 그 소박한 꿈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돈이 되지 않는 글을 쓴다며 밤을 새우는 그녀가 한심해 보였고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내 속도를 늦추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만 여겼다. 천천히 보세요. 내 머릿속이 과거의 잔해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동안 지수는 바닥에 나뒹구는 숟가락을 한 번 무심히 흘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카운터 서랍에서 새 숟가락을 꺼내와 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 10년 만에 마주친 전 남편을 그저 귀찮은 손님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그 단호한 태도에 나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스스로를 성공한 사업가라 포장하며 온갖 거드름을 피우고 살았건만 낡은 식당 한가운데서 앞치마를 두른 그녀를 마주한 이 짧은 순간 내가 이룩한 그 대단한 성공이라는 것이 한낮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바스러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도망치듯 이 식당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억지로라도 붙잡고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마음과 이제 와서 내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그녀에게 아는 척을 할 수 있겠냐는 지독한 자괴감이 뒤엉켰다. 그때 내 시선이 식당 벽면 한쪽 구석에 머물렀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매직 글씨로 적힌 구인 공고. 야간 알바 구함. 급여 협의. 그 조잡한 종이 한 장이 그녀가 나 없이 살아온, 아니 내가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지난 10년의 혹독한 세월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는 것 같아 가슴이 날카롭게 베이는 듯했다. 메뉴판을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글자는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10년 전 내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나오던 그날의 기억만이 낡은 영사기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 발목을 잡아. 10년 전 먼지 쌓인 캐리어에 내 짐을 신경질적으로 쑤셔 넣으며 내가 지수에게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을 하던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한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나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고 더 많은 불을 거머쥐어야 할 사람인데 매일 밤 타작이나 두드리며 몽상에 빠져 있는 아내는 내 앞길을 막는 족쇄라고 굳게 믿었다. 성공하려면 버려야 할 게 있어. 사랑도 결혼 생활도 지금의 이 지긋지긋한 현실도 전부 다. 당신이랑 계속 있다가는 내 인생마저 같이 시궁창에 처박힐 것 같아. 그날 지수는 현관문 앞을 막아서며 내 옷깃을 붙잡았다. 평소라면 자존심을 세우며 화를 냈을 그녀가 그날따라 유독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애원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간절한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뒤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책감 따위는 금세 잊힐 거라 자만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내가 저지른 모든 폐악질을 완벽하게 정당화해줄 면죄부라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버리고 떠났고 내 예상대로 세상은 나를 향해 박수를 쳤다. 회사는 매년 2배 이상 몸집을 불려나갔고 비좁았던 전세방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바뀌었으며 며칠에 한 번씩 시동이 꺼지던 낡은 중고차는 억대를 호가하는 수입차로 바뀌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몰려들어 머리를 조아렸고 나는 내가 내린 그날의 독단적인 결단이 내 인생 최고의 신의 한 수였다고 자부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이 비좁고 기름 냄새나는 식당 테이블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나는 철저하게 패배자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손님들의 상을 치우며 묵묵히 움직이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철저히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 잔인한 시간들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나를 향해 덮쳐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헐값에 팔아넘긴 졸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식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멍하니 앉아있을 즈음 내 등 뒤에 있는 옆 테이블에서 두 중년 여자의 은밀하고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사장님 말이야. 혼자서 애 키운다며? 어휴, 말도 마. 남편이라는 작자가 빚더미만 잔뜩 안겨주고 도망갔대잖아. 참 대단하면서도 독한 사람이야.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핏기가 가시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이, 무슨 아이? 빚은 또 무슨 소리야?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아니, 잘못 들은 것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아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의 모든 신경세포를 헤집으며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혼자서 10년, 남편이 남긴 빚, 그리고 아이. 지수는 자신의 험담이 섞인 동정 어린 시선이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빈 그릇들을 차곡차곡 포개어 주방으로 나르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텔레비전과 잡지에 오르내리는 나를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내가 승승장구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원망도 도움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이 그녀가 나를 찾아와 멱살을 쥐고 흔들며 욕을 퍼붓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두렵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원망조차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그 어떠한 알량한 변명도 내가 가진 수백억의 돈도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제야 완벽하게 깨달아 버렸다.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과거의 기억은 정확히 10년 전 습기가 가득 차올라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던 반지하 빌라로 나를 끌고 갔다. 그날은 유독 날이 흐렸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나는 낡은 캐리어에 내 옷가지와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쑤셔넣고 있었다. 지수는 그런 내 등 뒤에서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평소라면 어떻게든 화를 내거나 울며불며 매달렸을 그녀였지만 그날 지수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다. 마치 세상의 끝을 마주한 사람처럼 핏기 하나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그녀는 내 옷깃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쥐었다. 지훈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지금은 아니야. 나 몸도 좀 이상하고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던 그녀는 어떻게든 나를 붙잡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핑계 삼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나는 짐승처럼 야망에 눈이 멀어 있었다. 첫 사업의 실패로 빚독촉에 시달리던 나는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패의 늪에서 탈출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탈출을 위해서는 나를 갉아먹는 이 무능한 아내와 반지하 단칸방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나는 내 옷깃을 쥔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당신은 내 발목을 잡아. 내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는 너무도 차갑고 예리해서 내뱉는 나조차도 순간 섬뜩함을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실패에 대한 분노를, 내 무능함에 대한 혐오를 오롯이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성공하려면 버려야 할 게 있어. 사랑도 결혼도 지금 이 구질구질한 삶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고. 당신은 밤낮 없이 돈 안 되는 글이나 쓴다며 타작이나 두드리고 나는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가다간 우리 둘 다 구덩이에서 썩어 죽어.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나 좀 이해해줘. 이해해달라는 말은 철저히 나를 위한 역겨운 변명이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버리겠다는 그 잔인한 선고를 내리면서도 나는 내 스스로가 희생양이라고 착각했다.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지만 나는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아버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쾅 마이너스.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완벽한 해방감을 느꼈다. 썩은 동아줄을 끊어냈으니 이제 비상할 일만 남았다고 환호했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 독하게 살았다. 잠을 줄이고 사람을 밟고 때로는 양심까지 팔아가며 돈을 모았다. 내 예상이 맞았다고, 그녀를 버린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매일 밤 고급 양주를 들이켜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하지만 지금 이 기름때 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그날의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잔인한 쓰레기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내가 끊어냈던 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나를 유일하게 사람답게 숨쉬게 해주던 생명줄이었다. 나는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 속에서 돈다발을 쥐고 웃고 있었던 악귀에 불과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내가 시킨 국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하얀 기름띠를 띄우고 있었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주방과 홀을 묵묵히 오가는 지수의 움직임만을 죄인처럼 훔쳐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내 등 뒤쪽의 테이블에서 국밥에 소주를 기울이던 중년 여성 2명의 대화 소리가 내 귓바퀴를 파고들었다. 저 사장님 말이야, 참 독하고 대단해. 저렇게 예쁜 얼굴로 매일 밤낮 없이 일만 하잖아. 내 말이, 혼자 애 키우는 것도 벅찰 텐데 도망간 남편놈이 남긴 빚까지 다 떠안고, 어휴, 나라면 진작에 한강 다리 찾아갔을 거야. 그러게. 남편이라는 작자는 사업병 걸려서 빚잔치해 놓고 야반도주했다며? 저 어린 딸내미 핏덩이일 때 버리고 갔다던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놈이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내 뒤통수를 박살내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아이, 그리고 빚. 숨이 턱 막히며 시야가 아득해졌다.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목소리들은 내 뇌리에 선명하게 날아와 박혔다. 내가 떠나던 그날 나는 내 명의로 된 사업빚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과 지수의 명의로 돌려놓은 채 도망쳤다. 나는 그저 잠시 피하는 것이라 자위했지만 사실상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긴 비겁한 도피였다. 그런데 그녀가 그 엄청난 빚을 지난 10년 동안 홀로 감당해 왔다고? 심지어 내 아이를 키우면서? 그제야 10년 전 내가 현관문을 나설 때 그녀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몸도 좀 이상하고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 그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내 핏줄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나는 성공이라는 허상을 좇기 위해 내 아내를 빚더미에 앉히고 내 핏줄을 내 손으로 고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지수는 옆 테이블에서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해부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빈 그릇을 치우고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익숙하다는 듯 이미 지난 10년간 수천 번은 들어서 이제는 굳은 살이 배겨버렸다는 듯한 그 초연한 태도. 그 순간 나는 내가 이룬 수백억의 자산과 빌딩, 사람들의 찬사가 얼마나 끔찍한 모래성인지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영웅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한 여자의 피와 땀, 청춘, 그리고
내 아이의 눈물을 빨아먹고 몸집을 불린 기생충이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녀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나에게 욕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책임지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지도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거들먹거리는 내 얼굴을 보면서도 그녀는 완벽하게 입을 닫았다. 그것은 나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나라는 인간을 그녀의 인생에서 철저히 사망 처리해버린 것이다. 원망할 가치조차 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완벽한 단절. 나는 무너져 내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조차 없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걸어가는 내 두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카운터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녀의 정수리를 보며 나는 끝내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묻지 않고는 미쳐버릴 것 같은 질문을 입안에서 수십 번이나 굴렸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계산을 하려고 일어섰을 때 내 심장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낡은 식당 특유의 찌든 기름 냄새와 알 수 없는 서글픔이 폐부를 찔렀다. 카운터 앞에 서서 지수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만 가지의 변명과 사과 그리고 회한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내 앞에 선 이 여자는 내가 버린 과거의 잔해이자 내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악의 증거물이었다. 지수는 나를 힐끗 보지도 않은 채 그저 무미건조한 손놀림으로 낡은 계산기의 버튼을 눌렀다. 틱, 틱, 틱. 플라스틱 버튼이 눌리는 그 건조한 파열음만이 우리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을 채웠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옆 얼굴이 내 시선에 들어왔다.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내 주변의 여자들과는 달랐다. 거칠어진 피부와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없는 10년 남편이 남긴 빚과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수놓은 그 주름의 고인 사연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10년치의 절규와 눈물이 되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떠난 것이 단순한 이혼이나 서류상의 이별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10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난도질하고 비워버린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스스로를 훌륭한 사업가로 포장하며 밤마다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내 성공의 축배를 들었다. 그 끔찍한 진실이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워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내가 건넨 카드를 받아드는 지수의 손등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한때 내 손을 잡고 밤새 소설의 구절을 이야기하며 부드럽게 웃던 그 손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라리 그녀가 나를 향해 카드를 집어 던지며 악을 쓰길 바랐다. 내 멱살을 잡고 침을 뱉으며 천하의 개자식이라고 욕을 퍼부어 주길,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동안의 빚을 다 갚아내라고 오열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면 아주 조금이라도 내 지갑 속에 있는 수표 몇 장으로 이 알량한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영수증을 끊어내게 내밀며 여전히 나를 보지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결제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무심한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원망조차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놓을 자리조차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녀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미워할 가치조차, 원망할 의미조차 상실해버린 길가의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 내가 이룩한 수백억의 자산과 그 알량한 성공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이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앙상한 뒷모습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었다.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 영혼을 팔아 껍데기만 화려한 괴물이 되었을 뿐이었다. 카운터 앞에 못 박힌 듯 선 나는 끝내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묻지 않고서는 이 식당 문을 도저히 나설 수 없을 것 같은 질문을 입안에서 씹고 또 씹었다. 혀끝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그 말을 꺼내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말끝이 형편없이 떨렸다. 내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갈라지고 형편없는 소리였다. 그 순간 영수증을 정리하던 지수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이 내게는 수십 년의 세월을 응축해 놓은 듯 길고 숨막히게 느껴졌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다시 입을 열었다. 몇 살이에요? 내가 묻자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 온전히 시선이 맞닿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없는 심연 같은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그녀는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0살이에요. 쿵 마이너스.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10살. 이혼한 지 꼭 10년. 숫자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해서 도망칠 틈조차 없었다. 내가 반지하 단칸방에 그녀를 버려두고 성공하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바로 그 해. 그럼 그 아이는 차마 내 입으로 담지 못한 그 끔찍한 문장을 지수가 대신 덤덤하게 이어받았다. 당신 아이 맞아요. 당신이 짐 싸서 떠나던 그해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지난 10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쯤 마음속으로 혼자 되뇌어보고 삼켜왔던 문장을 그제야 뱉어내는 것 같았다. 말하려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도 어떻게든 연락해서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은 이미 나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수성가한 젊은 기업가라고 웃고 있는 당신을 보면서 내 연락이 당신의 그 대단한 성공의 오점이 될 거란 걸 알았죠. 그녀의 담담한 고백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날 현관문 앞에서 나를 붙잡으며 몸이 이상하다고 애원하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환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짐승이었다. 내 핏줄이 생겨난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앞길을 막는 족쇄라며 내 아내와 아이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악마였다. 왜 말 안 했어? 겨우 내뱉은 질문은 처절했다. 하지만 그 질문조차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지수는 그런 나를 보며 작게 헛숨을 들이켰다.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비웃는 듯한 시선이었다. 말해도 믿지 않았을 거잖아요. 어떻게든 내팽개치고 도망갔을 사람이니까.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부숴버리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내 아이한테까지 친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쳤어요. 당신은 우리한테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나라는 인간의 나약함과 이기심을 철저히 간파하고 있었기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를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도려낸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을 보며 내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자만해왔다. 하지만 그 찬란한 불빛의 그림자 속에서 내 핏줄은 단 한 번도 아빠의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외롭게 자라고 있었고, 이 연약한 여자는 그 모든 고통과 내가 남긴 빚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피를 토하고 있었다.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나 찾아오지 않은 거. 내 비참한 질문에 지수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할 시간도 없었어요. 빚 갚으면서 혼자 애 키우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10년의 지옥 같았던 삶을 증명하는 차디찬 사실일 뿐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내 오장육부가 다 뜯겨나가는 것처럼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크게 잃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년과 내 아이가 처음 뒤집고 걷고 아빠를 부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을 영원히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실패자였다. 나는 계산대 위에 놓인 최고급 가죽 지갑을 열었다. 지갑 안에는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와 빳빳한 현금이 두둑하게 꽂혀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얄팍한 플라스틱 카드와 종이 쪼가리들은 내게 신과 같은 권력을 쥐어주었다. 사람들은 내 지갑에서 나오는 돈 앞에 고개를 숙였고 나는 세상의 모든 골칫거리와 사람의 마음조차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갑을 쥔 내 손은 허공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카드를 꺼내려던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리듯 미친 듯이 요동쳤다. 돈을 건넬 수가 없었다. 아니, 감히 건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마디에 깊게 패인 주름들, 그 속에 고인 지난 10년치 사연의 무게를 이깟 돈 몇 푼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짐승이나 할 짓이었다. 내가 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그녀가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지켜온 그 숭고한 시간과 내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잃은 것은 단순히 아내라는 자리 하나가 아니었다. 아버지로서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던 첫 순간,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고 걸음마를 떼던 기적 같은 시간들,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10년이라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조각이었다. 나는 지갑을 도망치듯 주머니에 쑤셔넣고 식당 문을 나섰다. 등 뒤로 들리는 낡은 종소리가 마치 내 인생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처럼 길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식당 문을 나선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낮에는 수십억이 오가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보고서의 빼곡한 숫자들은 그저 검은 얼룩으로만 보일 뿐 단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임원들의 보고와 아부 섞인 목소리들은 전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공허하고 역겨웠다. 밤이 되어 혼자 펜트하우스에 남겨지면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꺼두어도 귓가에는 식당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스테인리스 숟가락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쨍그랑. 그 소리는 마치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나의 지난 10년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신을 향해 가장 아픈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그렇게 가벼운 입놀림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그 비열한 말로 모든 책임을 연약한 그녀에게 떠넘기고 홀로 도망쳤던 것일까? 그때의 나는 성공만이 내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라 믿었다. 돈만 벌면, 그래서 높은 곳에 서기만 하면 내가 버린 것들 따위는 언제든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지만 사람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맹신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침묵을 외면했고 혼자 빚더미에 앉아 만삭의 몸으로 감당해야 했을 그 끔찍한 시간과 고통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은 괴물이었다. 며칠 뒤 목적지 없이 거리를 헤매던 나는 우연히 어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쇼윈도 앞에 멈춰섰다. 형형색색의 책가방과 작은 실내화, 알록달록한 연필과 공책들이 진열된 유리창 너머를 홀린 듯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10살, 초등학교 3학년. 내 아이는 지금 어떤 가방을 메고 어떤 연필로 글씨를 쓰고 있을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줄 알고 자라온 내 핏줄의 얼굴을 나는 10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내 텅 빈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성공한 CEO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중년 사내 하나가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태어나 처음으로 지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써내려갔다.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아이 얘기 조금만 들을 수 있을까? 수십 번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겨우 완성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전송 버튼 위에 올려둔 엄지손가락은 끝내 화면을 누르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에 적힌 글자들을 백스페이스를 눌러 모조리 지워버렸다. 비겁했다. 내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아프고 무겁다고 해서 그녀의 일상에 또다시 불쑥 쳐들어가 용서를 구하고 안위를 묻는 것은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짐승의 짓이었다. 지금 내게 그리고 그녀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알량한 변명이나 섣부른 사과가 아니라 내 죄악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기다리는 속죄의 시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변두리의 낡은 식당 앞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골목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그저 숨죽여 식당을 지켜보았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간판에 불이 꺼지고 피곤한 어깨를 늘어뜨린 지수가 셔터를 내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뒤따랐다. 그녀가 버스를 타고 낡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작은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부숴버린 그녀의 하루가 끝나는 그 고단한 방식조차 이제는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존중하고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나서야 나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식당 문을 열었다.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고 홀을 정리하던 지수가 나를 발견하고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돈이나 수표 따위가 아닌 2장의 편지가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하나는 아이에게 쓰는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에게 쓰는 내 평생의 참회록이었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냥 찢어버리셔도 됩니다. 돌아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2번 다시 당신과 아이 곁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평생을 바쳐 죗값을 치르겠다는 것 하나만 믿어주시면 됩니다. 지수는 내 말에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규칙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무거운 공기를 맴돌았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주 오랜 정적 끝에 그녀가 테이블 위의 봉투를 향해 시선을 떨구며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 앞에서는 천천히 와요. 놀라지 않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겠다는 허락도 아니었고 매몰차게 내치겠다는 거절도 아니었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경계를 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내 핏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바늘구멍 같은 틈을 열어주겠다는 상처투성이 어미의 숭고한 결단이었다. 나는 그 짧은 한마디가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내게 신이 허락해준 마지막 구원이자 기회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다. 그날 밤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나는 캄캄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 단 한 번도 짊어져 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처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간 아이가 곤히 잠든 낡은 아파트의 방 안에서 지수는 조용히 내가 두고 간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고 구차한 변명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다만 그녀의 메마른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한 문장이 투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빠라는 이름을, 한 남자의 책임을 이제라도 목숨 걸고 배워보겠습니다. 그녀는 편지지를 쥔 채 조용히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던 아주 오래된 통증이 아주 조금은 옅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 출근하던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변두리의 식당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최고급 슈트 대신 구김이 가지 않는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 차림이었다. 차가운 철제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수십 번. 내 심장은 첫 사업을 시작하던 날보다 더 거세게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딸랑 마이너스. 익숙하지만 여전히 가슴을 울리는 낡은 종소리와 함께 밤새 가라앉아 있던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카운터 뒤에서 개점 준비를 하던 지수가 고개를 들었다. 짧게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혹은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온 것을 확인했다는 듯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때 식당 안쪽 구석 테이블에서 작은 움직임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물컵을 꼭 쥔 채 나를 동그란 눈으로 빤히 바라보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10살.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나와 똑 닮은 짙은 눈썹과 다부진 입술을 가진 나의 핏줄. 아이는 나를 낯선 침입자로 보지도 경계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기 세계에 나타난 이 사람을 관찰하듯 담담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맑고 티 없는 시선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깊게 숙였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고 나서야 뒤늦게 책임을 배우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올리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이쪽으로 와도 돼.
정적을 깬 것은 지수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다가가 아이의 작은 어깨 위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 손길에는 지난 10년의 비바람 속에서도 이 아이만큼은 단 한 번도 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강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터질 것 같은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값비싼 바지에 흙먼지가 묻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지만 수십억 계약 앞에서도 당당했던 내 혀가 돌처럼 굳어버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쥐고 있던 아이가 먼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저씨. 그 작고 조심스러운 한마디에 내 숨이 잠시 멎었다. 내 가슴을 찢어놓는 호칭이었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이의 손을 덥석 잡지 않고 아이의 손이 온전히 내게 닿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그것이 내가 지수와 아이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참회의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꿨다. 회사의 일은 뒤로 미루고 자주 오지 않는 대신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에만 어김없이 그들의 공간에 나타났다.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저씨라 불렀고 나 역시 단 한 번도 그 호칭을 수정하려 들거나 아빠라고 부르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돈으로 환심을 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아이의 서툰 구구단 숙제를 도와주고 달리다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흙을 털어주며 조용히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그림자 역할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웠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밤, 지수와 아이가 사는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아이가 색연필을 바닥에 잔뜩 흩어놓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편하게 주저앉아 굴러다니는 색연필을 하나씩 주워 가지런히 깎아 건네고 있었다. 지수는 주방 문턱에 비스듬히 기대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는 나에 대한 일말의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처음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킨 나의 진심이 더 이상 혼자 악착같이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오늘은 같이 밥 먹고 가세요. 지수가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다.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나를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내주겠다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눈물겨운 초대였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좁은 주방의 작은 식탁에 함께 앉았다. 된장찌개 하나에 밑반찬 몇 개가 전부인 밥상이었지만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식탁 위에는 위기가 닥쳐도 서로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을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학교 앞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서는 나를 향해 아이가 불쑥 물었다. 아빠, 내일도 와? 그 순간 거대한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10년 만에 내 존재 이유를 증명해주는 단어. 나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응, 내일도 모레도 올게. 조금 떨어져서 걷고 있던 지수는 내 대답을 들으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붉어진 눈시울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골목 끝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왔다.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은 내 손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떨리지 않았다. 지수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내 옆을 나란히 걷다가 비로소 말했다. 이번에는 같이 가도 되겠구나.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고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서로를 놓지 않는 방법을 뼈저린 고통 속에서 완벽하게 배웠다. 길고 길었던 지난 10년의 겨울을 끝내고
이 땅의 수많은 삶의 무게와 주름에 고인 사연들을 돌아보게 했던 나의 오만과 참회의 기록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다시 가족이 되기 시작했다. 저희 가족, 늦은 만큼 더 아끼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